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후보는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서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정도 회동을 갖고 합의를 도출했고 오늘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도 5일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시민들은 결사 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4일 전쟁이 시작된 뒤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0명의 구조대원도 포함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어젯밤에도 18만 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는 효율이 떨어진다며 조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지연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대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새벽 심야 회동을 갖고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 8시를 전후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박 기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양당이 현재 최종 합의문을 정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 하겠지만 일단 두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젯밤 마지막 TV토론을 마치고 전격 회동했습니다. 새벽 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정치와 사회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뜻에 공감하면서 안 후보가 조건 없는 단일화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상식, 미래와 실용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가치 연대를 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수립까지 상호 협의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수순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단일화 협의가 계속 진행은 되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전격 합의한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양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직접 만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신뢰관계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의 만남 성사는 국민의힘 장제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두 후보를 만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어제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각자 만남을 설득해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 조율에 나서면서 협상 채널이 너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은 양당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막바지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오늘이 단일화의 최종 시한인 셈인데요. 최종 시한을 앞두고 두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여론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6일 앞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남은 6일 여론이 어떻게 출렁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엔 어젯밤에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마지막 TV 토론.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 일부를 삭감해 국방비로 쓸 수 있다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윤 후보는 이같이 답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상정 후보는 황당하다며 윤 후보 옆에서 여성 정책을 조언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 없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청년 남녀 갈라치기해서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말씀드리고 페미니즘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꺼내들며 거세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도중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와 피해 호소인 이름으로 빚어진 당의 2차 가해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이재명, 윤석열, 양강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는 거친 말이 오가고 고성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포문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에도 특검으로 잘잘못을 가리자며 대통령이 되어도 책임질 것이냐고 몰아붙였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급기야 고성과 함께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며 다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급기야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토론까지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을 꼬집으며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YTN 김태민입니다. 복지 정책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게 필요한지를 두고도 후보들 사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도 맞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못 봤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차례대로 공격했습니다. 두 후보는 증세를 되도록 피하겠다거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지 공약 가운데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중증 지원이 먼저라거나 전체 목표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100% 재난지원금을 겨냥했고 하위 88%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선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지적하면서 과학자 출신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면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놓고는 심 후보가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작은 사업장에 차별을 두는 게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고 윤 후보는 검사 시절 산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에 투표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도 선거일 당일인 오는 9일 투표는 물론 사전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확진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엔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닐 장갑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일인 9일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투표 안내 문자와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이후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은 자칫 투표소가 혼잡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여건과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등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에 달해 투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걸쳐 투표 기회가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일 거리 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사망자가 매일 1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너무 빨라서 거리 두기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여 명 폭증한 21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7배 정도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선일인 오는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초중순에 최대 35만 명 발생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숫자로 볼 때에는 예측치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유행 정점이나 증가 속도를 봤을 때에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역 패스가 중단되고 확진자 가족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유행 속도와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계속 높아지면서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3일까지인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를 골자로 한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확진자가 급증해도 치명률은 떨어지는데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이번 금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방역 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해제하게 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6,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집계치인 전날의 20만 4,960명보다 18,791명 적은 것으로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드는 3일절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가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국내 감염 사례에서 BA2 검출률은 지난달 첫째 주 1%에서 넷째 주 10.3%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A2 변이는 이미 덴마크와 중국, 인도 등에서는 우세종이 됐는데 고재영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 초기 자료를 근거로 BA2가 오미크론과 중증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총 보상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임의용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5만 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현지 시각 2일 밤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회담장 도착이 늦어지면서 3일로 연기됐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3일 아침에야 도착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협상단은 이번 2차 협상에서는 휴전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2차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서도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다면서 러시아가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우크라이나의 2대 도시 하르키우, 화염에 휩싸인 경찰청 건물이 결국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에도 날아들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21명이 죽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인근 공항부터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Группировк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ит провед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о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가동 중입니다. The important matter here is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ongoing, there is of course a risk of attack or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al hit. 러시아의 전면 침공 7일째, 우크라이나 당국은 민간인이 적어도 2,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신 교전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7천여 명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군대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전사 498명, 부상 1,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2,870명, 부상자 약 3,700명, 포로는 572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전 세계 16개국에서 1,000명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 전쟁에 동참하겠다며 전투 참여 지원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또 19개국이 무기 및 군수 지원을 하고 있어 또 22개국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핵심 수입원인 러시아 정유사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 러시아의 장기적인 정유 능력 지원에 필요한 기술 수출에 제약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국무부가 러시아의 22개 국방 관련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전투기와 보병 전투 차량,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 항공기 제작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보안, 군사, 국방 분야 등에 관여하거나 기여하는 기관을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유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6월쯤에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루블화 폭락에 가상자산을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상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예, 요새 조금 힘듭니다. 기름값이 작년에 한 달에 한 25만 원 가량 들었는데 요새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4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4년 7월 2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31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물량 12일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될 경우 오는 6월쯤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외 자산이 동결되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 신흥 자본가들이 가상자산 구매에 몰려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3만 4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과 같은 성격이 다시 한번 부각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강한 매수 수요가 가격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약 40% 이상 붙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 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보여 코스피는 2,700선을 유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200선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 압박을 받아온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을 매각합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해 구단 매각으로 남은 순수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 15억 파운드, 2조 4천억 원가량으로 알려진 대여금을 구단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2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은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자신은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속되는 전쟁, 제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그것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건물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한 공단에서도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이 모두 투입돼 불길을 잡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동의 한 8층짜리 호텔 건물. 고층 난간 사이로 시민 한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난 불로 투숙객이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건물 난간에 매달린 겁니다. 불이 난 건 오후 8시쯤. 소방은 인력 87명과 펌프차 등 장비 34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방차가 몇십 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고 막 밖에 뭐 수건을 들고 막 창틀에 매달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불로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1층의 배관실에서 불길이 시작돼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시 검단동의 한 공장 단지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6개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공장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가 대리점 연합회와 협상을 타결하면서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에 따라 택배노조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 잔여 기간을 보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합의문에는 노조가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노조가 반발해온 주 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 표준 계약서 부속 합의서 내용은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오후 합의문을 놓고 노조원 찬반 투표를 마친 뒤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래퍼 장용준 씨가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 씨 측은 애초 교정 당국과의 면담 당시 여러 수용자와 함께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해칠 수 있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이 학대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년 전 친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하민이.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사망 진단서엔 이름 대신 무명녀로 짧은 생이 기록됐습니다. 검찰의 설득으로 뒤늦게 출생 신고가 이뤄졌지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제주에선 세 자매가 모두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20년 넘게 정규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미등록 아이는 4,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학대나 범죄에 노출돼도 국가가 나서 보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 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99.6%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정부는 출생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업무 부담과 함께 미혼모와 같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 출산을 감행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게 새로운 행정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알리고 싶지 않는 산모들은 음지로 들어가겠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 채권 5,470억 원에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채권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아서 법원 인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채권단은 인수자가 90%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채권자들에게 1.75%만 변제하는 일방적 회생안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나타났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을 악으로 보고 갑자기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건 의도적 왜곡, 정치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최근 문 대통령이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논쟁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원칙은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노후 원전의 수면 연장 금지, 대형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초 에너지 특성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학부 400명, 대학원생 600명의 작은 규모지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학교가 세워지기까지의 추진 과정과 또 기대 효과를 김범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난 대선 공약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추진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넓은 터 선정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산학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여야 합의로 마침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개교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산업기술이 되고 또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학 발전기금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전력 본사 이전과 함께 이미 광주와 전남 에너지밸리 4개 산업단지에는 530여 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되었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대가
그 심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으로 기대되는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7천억 원. 전라남도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과 인공태양공학 연구소를 반드시 나주에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영상 1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쪽 지역 중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오전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1도, 부산 14도, 대전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북부에 봄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율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아이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한 전략은 30년 전 전략이라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클래식이죠. 바늘에 침을 묻혀가면서 이제 15분이니까 한 5시까지 제가 뽑아도 되는 어떤 투표나 뽑기든 다 신중하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가야죠. 이게 삼각지대만 남으셨는데 이제부터 이게 지금 하얀 거 따지면 이게 장준혁 과장님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아니요.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자, 니들. YTN에서 이렇게 행패 부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제가 삼각지 쪽에 살아서 2차 시계 한번 가시죠. 제가 너무 경거망동했어요. 삼각지에 산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수술 장갑 같은 거 좀 갖고 올 걸. 나 하고 싶다. 잘 잡히고 있나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야. 예! 여러분들이 믿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어떤 뽑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예! 보트 포 자부심, 보트 포 코리아.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직후인 오늘 새벽 2시간 반 정도 회동해서 합의를 도출했고 오늘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해 어젯밤에도 18만 명을 훌쩍 넘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는 효율이 떨어진다며 조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속속 도착하는 기차역에서는 힘들게 만난 가족과 눈물의 상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인 프셰미실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 현지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무차별 포격을 퍼붓는 등 전쟁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포격으로 20명 넘게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이 공군기지 주변 민가에 떨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가 400건이 넘고 숨진 구조대원도 1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유엔이 파악하고 있었던 민간인 사망자 130여 명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헤르손과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수도인 키이우 주변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ну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중단해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을 연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과 러시아 크렘린군 대변인은 곧 2차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현지 시각 기준 2일 밤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늦게 도착하면서 3일 오전으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회담에서 양국 간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두 번째 회담에서도 변할 것은 없다며 기존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인 벨라루스 고멜주에서 5시간 정도 회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외에서 1,000명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참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19개국이 무기 및 군수 지원을 하고 있고 22개국은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면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거주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보호명령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유엔에서 침략 반대 투표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양동훈 기자 있는 곳이 피난민들이 많은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 뒤에서는 동유럽 전통 음식인 닭으로 만든 굴라시를 피난민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빵이나 수프, 물 등 다른 식료품들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역 전체가 몰려든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역 뒤쪽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인형이나 작은 신발들을 포함해 피난민들이 쓸 수 있는 옷가지나 생필품들을 나눠주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에서는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다가 다시 만나게 된 가족들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겨우 만난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려서 주변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곧 찾아올 우크라이나 친구와 그 가족을 기다리는 폴란드 시민도 있었습니다. Artem Koba is a father. Okay, it's a father, my friends. So this is another family.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바로 붙어 있는 폴란드에 나가 있는데요. 지금 폴란드 군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곳 폴란드도 러시아군과 직접 군사력을 맞댈지도 모르는 최전방이 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폴란드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러시아군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부 지역 위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탱크를 이동시키는가 하면 공습에 대비한 대공포 부대 훈련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폴란드군은 미국에서 전투기와 미사일을 구매하고 신형 탱크도 추가 도입하는 등 전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또 국제사회가 나서서 러시아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at the verge of the most dangerous conflict since World War II. Unity and cooperation as part of NATO is the best response to an aggressive action by Russia.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라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은 TV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나토 간의 무력 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무기 공급이 군사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압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푸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40개국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찬성 대열에 합류한 반면 북한은 예고한 대로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프로그래머가 수도 키이우로 돌아가 키보드 대신 총을 잡고 러시아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탄약과 약품, 무전기가 필요하다면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대거 나올 때 묵묵히 기차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들어간 용감한 아버지 세르기 씨. 알고 보니 국내 대기업에서 3년간 일했던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자원 입대를 앞두고 YTN 취재진의 키이우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30분 단위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지만 키이우 시민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s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아직 가정에 물과 가스는 공급되고 있지만 약과 휘발유가 부족하고 상점들도 단축 영업을 하는 등 물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hop 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무전기 100개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세르기 씨는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세계 평화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fighting not only for Ukraine. We are fighting for whole civilization's world, for life, for peace, for the trust. 이처럼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EU는 의료 물자를, 독일과 프랑스는 석유를 보내기로 했고 이웃나라인 폴란드는 의료 철도를 보내 부상자들을 폴란드에서 치료해주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물자의 종류가 늘어나고 양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키이우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이 우리 교민 6명과 함께 긴급 이동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키이우 시내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공관 기능 수행과 공관원 안전보장이 어려워져서 김영태 대사를 비롯해 키이우에 남아있던 공관원 전원이 교민 6명과 함께 키이우를 떠나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현지 시각 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날보다 2명이 늘어난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1명이 추가로 슬로바키아로 대피했지만 현지 교민의 자녀 등
새로 3명의 국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배럴당 110.23달러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110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현지 시간 1일 유가 급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산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이 더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양상입니다. 특히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17만 대, 기아는 20만 대쯤 판매하는 등 시장 점유 2, 3위권을 유지했고 올해는 더 많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닷새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망 타격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국내외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부품의 90% 이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으로 납품되는 상황. 수출 제한 제재로 생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현지 공장 가동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체는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완성차 문제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 문제점 상당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지 생산과 판매도 문제지만 1년 넘게 계속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채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산과 우크라이나산 원자재의 공급 난항으로 인한 문제도 걱정입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네온과 크리톤, 제논 등 희귀가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의존도 비중이 높아서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영향을 받는 네온, 크립톤, 또 제논 이런 이제 가스들이 혹시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당장 단기적으로 한 석 달 내외 정도의 재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혹시 상황이 장기화되면 또 수급을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 또 정부는 공급선의 다양화와 더불어서 국산화를 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네온 가격은 이미 전년 대비 최고 3배쯤 급등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공급처로 부상한 중국 등의 원자재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업계들은 노심초사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직후인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서 만나 2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공정과 상식, 미래와 실용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가치 연대를 하기로 합의했고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수립까지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두 후보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있고 완성되는 대로 오늘 오전 두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엿새 앞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는 막판 여론을 움직이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젯밤에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늘려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재정 추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앞으로 증세를 하겠다. 이제 그걸 명확하게 밝히셨다는 건 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세 계획이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는 여러분들 자꾸 지어내십니다. 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인지 예산 삭감을 두고도 윤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저게 아니고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뭐 저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단 말이에요. 토론 막판에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성이 오갈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정의당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여당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KBS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선대본 오현주 대변인은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토론을 진행한 사회자와 주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자가 2차 총량 토론 때 심상정 후보가 계속 발언 요청을 했는데도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심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는 2번이나 발언에 끼어들어 토론의 맥을 끊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하며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난데없이 끼어들었는데도 토론 규칙 위배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승부처인 서울 민심을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자신과 단일화를 이룬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후보와 함께 국민 통합과 정치 교체를 외치며 유세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종로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유세를 펼치고 강서구와 금천구에서도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정권 교체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부터 6박 7일에 걸친 유세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윤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천안과 공주, 세종에 이어 경남 사천과 마산을 훑습니다. 충청을 시작으로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8일까지 윤 후보는 영남과 부산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문 횟수가 적었던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오늘부터 본투표가 끝나는 오는 9일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만 6,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다 집계치인 어제보다 18,791명이 적은 것으로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3일절 영향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오늘 자정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또다시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규 환자가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등교를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첫날,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섭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개학일이라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긴 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걱정도 되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즐겁습니다. 자가진단도 하고 와야 돼가지고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학교 오는 게 좋으니까. 걱정반 설렘반 이제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가 또 학교 가서 새로 선생님하고 아이들 또 만나고. 새학기 달라진 점은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키트를 나눠주며 꼼꼼하게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이어서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많은 학교가 전면 등교를 유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교생이 등교하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도 정상적으로. 하지만 진단 키트가 이틀 전에야 도착해 선생님들이 소포장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 학교에 방역 인력 2명에서 6명을 지원하고 신속 지원 대응팀을 구성해 등교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상 등교로 가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앞두고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방역과 교육 세부 지침이 모두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총 보상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여기에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5만 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 명은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버스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상 근속하고 있는 비공영제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기사가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내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해봤더니 위법 의심 사례가 4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가장 많았는데요. 7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이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30대 A씨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 있는 7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64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를 29억 원에 산 B 씨는 아빠 회사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매입 자금 가운데 7억 원가량을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조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해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전체 위법 의심 거래 건수는 3,787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가 2,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일 거짓 신고와 편법 대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위법 의심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 수사와 그리고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상시 조사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석학인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 이어 오전 10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고인은 충남 천안공원 묘원에 안장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늘 오후 전남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립공원의 날의 주제는 국민의 행복 쉼터, 지구의 탄소 쉼터로 코로나 시대 휴식 공간이자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치를 강조하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로 큰 추위 없는 상태고요. 한낮에도 11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3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 대전은 0.4도, 부산은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 대전은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 부산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간 넘게 심야 회동을 갖고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전 8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전격적인 합의인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이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양당이 현재 최종 합의문을 정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 하겠지만 일단 두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는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치고 전격 회동했는데요. 새벽 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정치와 사회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안 후보가 조건 없는 단일화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상식, 미래와 실용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가치연대를 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수립까지 상호 협의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일화 협의가 계속 진행은 돼왔지만 거의 결렬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이번에 전격 합의한 배경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양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직접 만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신뢰관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의 만남 성사는 국민의힘 장제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두 후보를 만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어제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각자 만남을 설득해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신라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 조율에 나서면서 협상 채널이 너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양당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 마무리하고 또 언론에 공동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단일화의 최종 시한인 셈인데요. 이처럼 최종 시한을 앞두고 두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막바지 대선 전국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6일 앞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남은 6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마지막 TV토론.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 일부를 삭감해 국방비로 쓸 수 있다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윤 후보는 이같이 답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상정 후보는 황당하다며 윤 후보 옆에서 여성 정책을 조언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 없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저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말씀드리고 페미니즘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꺼내들며 거세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도중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와 피해 호소인 이름으로 빚어진 당의 2차 가해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이재명, 윤석열, 양강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는 거친 말이 오가고 고성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포문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에도 특검으로 잘잘못을 가리자며 대통령이 되어도 책임질 것이냐고 몰아붙였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급기야 고성과 함께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며 다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급기야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토론까지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을 꼬집으며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YTN 김태민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오는 5일에 한해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유권자 22만 6천여 명 가운데 16만 1천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7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대 대선과는 비슷하고 19대 대선보다는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고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재외선거는 중지됐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현지 시각 2일 밤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회담장 도착이 늦어지면서 3일로 연기됐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벨라루스의 회담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키이우를 출발해 회담장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3일 아침에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대표단의 구성은 1차 회담과 같으며 휴전과 안전대피 통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회담 장소는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주의 벨라베슈 숲으로 옛 소련 지도부의 별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에도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다면서 러시아가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우크라이나의 2대 도시 하르키우, 화염에 휩싸인 경찰청 건물이 결국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에도 날아들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21명이 죽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인근 공항부터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Группировк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ит провед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о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가동 중입니다. The important matter here is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ongoing, there is of course a risk of attack or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al hit. 러시아의 전면 침공 7일째, 우크라이나 당국은 민간인이 적어도 2,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신 교전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7천여 명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군대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전사 498명, 부상 1,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2,870명, 부상자 약 3,700명, 포로는 572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외로 떠난 피난민이 벌써 83만 명에 달하면서 유럽이 최대 난민 사태에 봉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40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 우크라이나를 떠나 루마니아로 건너온 수천 명의 난민들. 9살 딸과 낯선 땅에 발을 디딘 마야 씨는 기막힌 현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We are feeling a lot of pain and pain, just pain, a lot of pain for my country and my people. We do not have words to explain this pain. 그래도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입니다. 남편을 우크라이나에 두고 세 자녀와 함께 폴란드로 넘어온 마리아 씨는 그곳에 사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Jestem bardzo zadowolony, że mam dzieci przy sobie. To już się liczy. Takie życie, panie.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떠난 피난민은 83만 명. 유럽연합은 향후 4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럽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돕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150만 명을 받아들일 계획이고 루마니아는 50만 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안정적이어서 EU는 이달 3일부터 입국 비자가 없는 사람에게도 3년간 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피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이 교민 6명과 함께 긴급 이동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키이우 시내에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공관 기능 수행과 공관원 안전 보장이 어려워져 김영태 대사를 비롯해 키이우에 남아있던 공관원 전원이 교민 6명과 함께 키이우를 떠나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현지 시각 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날보다 2명 늘어난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40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결의안 채택이 확인되자 총회 의장의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참석한 나라 대부분이 환영한 겁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41, against 5, abstentions 35. 우리나라가 찬성한 반면 북한은 예고대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편은 러시아와 북한 외에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Вас не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Однако мы знаем 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давлении, которое наши западные партнеры оказывали н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 결의안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를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만큼 제재와 함께 러시아가 받는 압박과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은 벨라루스와 중국 또 북한 정도가 꼽히는데요.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 7곳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빼버렸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여 개 은행을 연결하며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송금하는 통신망으로 사실상 러시아 무역과 금융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입니다. 전산으로 오가는 돈줄이 막힌 데 이어 실제 화물 운송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물류업체인 UPS와 페덱스에 이어 독일의 DHL이 러시아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경제 제재가 착착 진행 중이지만 EU 밖의 영국은 프로축구 클럽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친한 러시아 출신의 갑부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Mr. Speaker,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comment on individual cases at this stage. But be in no doubt that the actions that we've already taken, that this House has already taken, are having an effect in Moscow. 러시아는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가스 판매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시에 보유한 금과 17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 기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움도 당장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최애 우방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EU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3월 3일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볼까요? 네, 침공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민간인 희생자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신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신문 한국일보 일면인데 보시면은 마치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틀 안에 우크라이나 기사를 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 있는 한 마을의 모습인데요. 도로가에 가로수가 있고 전봇대도 보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승용차도 다니고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그런 곳이었을 텐데 러시아군 탱크와 군용 차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부서져서 잔해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좀 먼 쪽을 보면 온전한 탱크가 한 대 보이는데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꽂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느껴지듯이 러시아군은 갈수록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인데요. 군 병원까지 공격을 당했다고 하고요. 시의회 의사당, 대학 강의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시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군 폭격으로 25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체로 보면 민간인만 2,000명 넘게 사망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가 걱정을 더 키우는데 네. 지금 러시아군 부대가 키이우 외곽 25km 지점까지 진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신문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우리도 그렇고요. 이게 원래 키예프 뭐 이런 표현을 쓰다가 키우로 바뀌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키이우 지금 위쪽에 보시는 걸 보면 아래쪽에 키예프라고 병기가 돼 있고요. 제2의 도시 아래에도 하르키우라고 쓰여 있죠. 예. 이렇게 바꿔 쓴 거는 어제 국립국어원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표기하던 키예프, 하리코프 이런 것들은 러시아 발음을 따른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크라이나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게 된 거죠. 이렇게 권고한 배경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국립국어원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관련 지명이나 인명 표기에 대해서 원칙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었지만 우선 일부 지명에 대해서 현지 발음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지명 표기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요, 그 외신에서 독도 기사를 관련 쓸 때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셈이다라고 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보니까 대충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하나 더 볼 텐데 스위프트 제재가 사실 강력한 제재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러시아은행 중요한 게 좀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손발이 묶인 셈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방크 그리고 국영 가스 회사의 계열사 은행 가스프롬방크가 스위프트 퇴출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의 발목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 기준 유럽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올릴 경우에 유럽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면 제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정치 지도자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방크가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스위프트 제재의 힘이 다소 빠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제재들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3일까지 지금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좀 이르게 조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기사 제목 보면요. 6명 10시도 풀리나 정부 조기 완화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8명 11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이르면 내일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적 모임 인원 8명, 영업 제한 시간 11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 자정 12시까지도 완화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역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셈이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진단검사부터 이제 방역 수치까지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큰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 텐데 이제 내일 사전 투표잖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확진자 어떻게 투표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어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너무나 혼란스럽다 보니까 오늘도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사전 투표부터 보면요. 사전 투표는 4일과 5일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틀째인 5일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요. 내일 4일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이 되는데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1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서 좀 촉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전 투표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무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본 투표일인 9일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된다는 내용 담고 있고요.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착 시간 기준인 거지 투표를 7시 30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7시 30분 전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간 제한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최근에 확진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과연 이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관리가 꼭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가 내일 시작되니까 정치권이 아마 가장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야권 단일화 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전 투표를 놓고 지금 정치권의 셈법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앵커님도 혹시 투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도 사전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본투표 날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를 먼저 할 것이다라는 유권자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투표를 하고 안전하게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양강 후보들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정당마다 유불리를 따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등등 모두 다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사전 투표율 최고치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 때 26.69%였는데 이번에는 30%를 넘지 않을까 여야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MZ세대는 다르네. 구급 공시가 시들하다. 이게 한때 저희가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경쟁률도 역대급이다. 이런 소식 많이 전했는데 그거랑 좀 반대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역대 경쟁률을 비교해서 최근에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했던 구급 공무원 원서 접수에 총 16만 5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경쟁률로 보면 29.2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높네요. 한 5천여 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 비슷한 인원을 선발할 당시에 19만 8천여 명이 지원했던 거와 비교하면 한 3만 명 정도 떨어진 거고요. 경쟁률도 당시에는 35대 1. 이번에는 29.2대 1이니까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선발 인원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허수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긴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5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퇴사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MZ세대가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청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직장 선호도 조사를 보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이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 1위에 대기업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대기업이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 텐데 이 집 취준생이 가고 싶은 직장을 대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면접 방식도 많이 달라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2차 혹은 3차에 걸쳐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다면 지금은 AI 면접이라고 해서요. 비대면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서 컴퓨터 앞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준생의 이동 시간도 줄여주고 메이크업이나 의상 같은 데 드는 비용 부담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AI 면접을 실제로 본 주위 취준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 면접과 비교해서 만약에 떨어진 경우에 이거 왜 떨어졌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의 표정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AI 면접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예를 들어서 한쪽 입꼬리만 올리면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라고 해서 감점이 된다던가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뻔뻔하고 크게 목소리를 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무근의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간절한 취준생들은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고자 이런 팁을 주는 학원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AI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 고가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수업들은 일반 면접 대비 수업들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였고요. 예. 이제는 기업들도 이 AI 면접이 기대보다 변별력이 크지 않다면서 폐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의 한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건물 난간에 매달려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대구의 한 공단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요.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이 모두 투입돼 불길을 잡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동의 한 8층짜리 호텔 건물. 고층 난간 사이로 시민 한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난 불로 투숙객이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건물 난간에 매달린 겁니다. 불이 난 건 오후 8시쯤. 소방은 인력 87명과 펌프차 등 장비 34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방차가 몇십 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고 막 밖에 뭐 수건을 들고 막 창틀에 매달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불로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1층의 배관실에서 불길이 시작돼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시 검단동의 한 공장 단지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6개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공장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와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김포시 양촌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래퍼 장용준 씨가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 씨 측은 애초 교정당국과의 면담 당시 여러 수용자와 함께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수용자 수백 명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고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4도로 크게 춥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낮 동안에는 1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4도, 대전 0.4도, 대구는 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1도, 부산 14도, 대전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북부에 봄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